여러분, JPEG 파일 하나가 800억 원에 팔렸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죠? 오늘은 바로 이 디지털 세상의 광기, NFT의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단순한 이미지 파일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는지, 그 가치의 비밀은 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아니, 누구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되는 이미지에 대체 왜 수백, 수천만 원, 심지어 수백억 원을 쓰는 걸까요? 이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 바로 NFT 열풍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모순을 해결하겠다면서 등장한 기술이 있었죠. 자, 이게 디지털 세상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바로 무한 복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세상에 딱 하나잖아요. 그쵸? 근데 디지털 이미지는 원본이랑 복사본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픽셀 하나 틀리지 않는 완벽한 복제품을 무한정 만들 수 있는데 대체 어디에 희소성과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기술자들이 정말 기발한 생각을 해냅니다. 복제를 막는 건 아예 포기해버려요. 그 대신에 이 수많은 복사본들 사이에서 이게 바로 진짜 원본이다 하고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감이 확 오실 거예요. 제 지갑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나 여러분 지갑에 있는 10,000원짜리나 가치가 똑같죠? 서로 바꿔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 같은 대체 가능한 토큰입니다. 근데 NFT는요, 세상에 딱 하나뿐인 그림, 아니면 고유 번호가 새겨진 한정판 운동화 같은 거예요. 절대 서로 바꿀 수 없는 말 그대로 대체 불가능한 자산인 거죠. 그래서 NFT의 핵심은 딱 이겁니다. 한마디로 블록체인이라는 절대 위변조가 불가능한 공공거래 장부에다가 딱 찍어놓은 디지털 영수증인 거예요. 절대 잃어버릴 수도 위조할 수도 없는 영수증. 바로 이 영수증이 당신이 이 파일의 진짜 주인입니다. 라고 세상에 증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2021년 3월 이 기술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전 세계의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예술계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든 사건이었어요. 그 중심에는 비플이라는 당시엔 거의 무명이었던 디지털 아티스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250년 역사를 가진 세계 최고의 경매회사 크리스티가 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디지털 파일을 경매에 올렸다는 사실이에요. 정말 낡은 권위와 새로운 기술의 만남이었죠. 그리고 경매 결과는 정말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6,9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00억 원. 이게 단 하나의 JPEG 파일 가격이었습니다. 와, 이 숫자는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신호탄이었죠. 이게 그냥 부자들만의 돈잔치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이 차트 좀 보세요. 이 차일자의 절반 이상이 밀레니얼 세대였고 Z세대까지 합치면 거의 3분의 2나 됐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디지털 세상에서 나고 자란 세대가 이제 현실의 자산시장 판도를 뒤흔들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던 겁니다. 비플의 대성공 이후에 NFT 시장은 정말 광란의 파티장 같았어요. 하지만 모든 파티엔 끝이 있기 마련이죠. 영원할 것 같던 열기는 정말 순식간에 식어버렸고요. 2023년에는 NFT 컬렉션의 95% 이상이 가치가 0에 수렴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대폭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뿌리에는 정말 거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바로 소유권이랑 저작권을 헷갈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NFT를 사면 그 이미지에 대한 모든 권리, 즉 저작권까지 다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천만에요. 여러분이 산 건 토큰, 그러니까 그 디지털 영수증뿐이에요. 그 이미지로 티셔츠를 만들어서 팔 권리 같은 건 여전히 원래 작가한테 있는 거죠. 하지만 NFT는 예술가들한테 정말 혁명적인 꿈을 꾸게 했습니다. 바로 재판매 로열티라는 건데요. 생각해보세요. 전통 미술 시장에선 작가가 그림을 한 번 팔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나중에 그 그림이 100배 비싸게 팔려도 작가한텐 1원 한 푼 안 돌아왔죠. 근데 NFT는 스마트 계약이라는 걸 이용해서
작품이 팔릴 때마다 수익의 10%면 10% 이렇게 자동으로 원작자한테 돈이 가도록 설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약속이었죠. 근데 역시 이상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 로열티 코드는 법적인 강제력이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기술적으로도 이걸 무시하고 거래할 방법이 있었고요. 시장이 막 얼어붙으니까 거래소들은 로열티를 내는 걸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바꿔버렸죠. 결국 이 모든 열풍의 시작이었던 비플마저도 기술로는 안 된다. 결국 작가를 지지해주는 강력한 팬덤만이 답이다 라고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자, 이제 코드가 현실 세계의 법과 제대로 부딪힌 아주 상징적인 사건을 하나 들여다볼게요. 바로 메타 버킨스 사건입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한 명과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법정에서 만난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양쪽 주장이 딱 보이죠? 아티스트 쪽은 이건 예술이다. 앤디 워홀이 수프캔을 그렸듯이 나도 버킨백을 소재로 예술을 한 것뿐이다. 즉 표현의 자유를 내세웠어요. 반면에 에르메스는 웃기지 마라. 이건 예술이 아니라 우리 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장사다. 이렇게 맞선 거죠. 예술이냐 상표권 침해냐 정말 정면으로 충돌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배심원단은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어요. 디지털 자산에 예술이라는 이름표를 붙인다고 해서 현실 세계의 상표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는 아주 중요한 판례를 남긴 거죠. 자,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냥 오른쪽 클릭해서 저장하면 되는데 그걸 왜 사? 이 NFT를 향한 조롱. 혹시 이게 15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19세기의 사진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 반응이 정말 똑같았어요. 저건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기계가 그냥 베낀 거잖아. 저게 무슨 예술이야? 하면서 엄청 무시했죠. 하지만 1884년 미국 대법원의 한 판결이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거예요. 사진작가가 모델의 포즈를 정하고 조명을 어떻게 쓸지 고민하고 구도를 잡는 이 모든 과정이 창의적인 예술 활동이라고요. 그때부터 사진은 그냥 기계의 복제품이 아니라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예술작품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이 사진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참 많아요. NFT의 이 광적인 열풍과 분개, 정말 혼란스러웠지만 어쩌면 이건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인류가 겪어온 필연적인 성장통 같은 게 아닐까요? 사진이 그랬던 것처럼 NFT 역시 우리에게 예술이 도대체 뭐야?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뭔가를 소유한다는 건 무슨 의미지?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NFT는 코드가 법을 대체할 수 있다는 기술적 이상이 현실의 단단한 법과 어떻게 충돌하고 깨지는지를 보여준 거대한 사회적 실험이었어요. 코드는 법이 되지 못했지만 법 역시 이 새로운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죠. 이제 그 광풍의 먼지가 가라앉은 지금 우리는 이 충돌로부터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요? 어쩌면 다음 기술 혁신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